화려한 빛을 자랑하는 나전은 천년의 역사를 지켜온 우리의 전통 공예다. 고려 시대부터 우리나라에서만 이 나전 공예를 했기 때문에 민족 공예다. 영롱하게 빛나는 조개 껍데기의 색은 장인의 손끝에서 하나하나 창조되었다. 나전 경환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기법이라든지 기술 수준이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기물에 자기의 예술을 더해 생명을 불어넣는 섬세하고 정밀한 작업. 그것이 바로 나전공예다. 너무나 영롱하게 아름답고 시대가 지나도 변치 않고 하는 보석이거든요. 전통을 넘어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해 새롭게 탄생한 우리나라 천년 역사의 빛나는 보석 나전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경상남도 통영에서는 전통문화 예술을 지켜가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개발을 하지 않은 채 옛 모습을 유지하는 이 골목을 걷다 보면 옛 장인들의 흔적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아담한 돌비석이 놓여있는 이 집은 가구에 덧대는 금속 장식을 만들었던 두석장 김동룡이 살았던 곳이다. 옛 장인들의 공방을 하나씩 둘러보며 발길을 재촉하면 기물의 나전을 수놓았던 송주환 나전장의 생가에 도착한다. 나전 7기의 명인 송주환 선생은 통영이 배출한 뛰어난 실력의 보유자였으며 아들에게 기능을 전수해 나전 문화를 대를 이어 계승한 것이다. 사연을 함께하며 둘러본 나전장 송주환 선생의 생가, 그 의미가 더욱 깊게 다가온다. 17살 때부터 통영의 나전칠 공예 전습소 박정수 선생 밑에서 나전칠 공예를 평생 배워가지고 평생토록 하였던 분이시죠. 통영의 전통공예 전수교육관에서는 화려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다양한 나전 공예품을 감상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체험도 가능하다. 가느다란 선으로 공간을 빽빽하게 채운 나전 가구는 보기만 해도 감탄을 자아낸다. 이곳에서 나전 후학을 양성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송방웅 나전장. 송주환 선생의 뒤를 이어 2대째 나전의 길을 걷고 있는 그는 80이 가까운 나이에도 손톱보다 작은 자개 조각을 기물 위에 배치하며 세밀하고 정교한 작업을 거뜬히 이어간다. 그런데 송방웅 나전장이 자개를 붙인 자리를 혀로 핥으며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그 이유가 뭘까? 이걸 접착을 하기 위해서는 습기를 줘야 됩니다. 습기를 주는 방법이 물을 찍어서 붓에다 물을 찍어서 칠하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작업이 용이한 것이 36도 오브의 혓바닥에 침을 바르는 게 가장 효과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 핥아서 붙이는 이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장인들은 하시는 말씀이 악교 서말 먹어야 장인 된다고 그랬어요. 사용되는 자개의 크기가 매우 작고 한 개의 나전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0,000개 이상의 조각을 붙여야 하는 나전공예. 나전장이 직접 그려내는 도안은 장인의 특색이 담겨 있다. 잘 보이지도 않는 손톱보다 작은 자개 조각을 손끝의 감각으로 거침없이 재단하는 송방웅 나전장. 그에게 이런 고도의 기술을 가르쳐 주신 분은 아버지였다.
제가 일 배울 때도 0.1mm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가차없이 칼을 가지고 뭐 뜯어내고 하셨던 아주 엄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부조리하고는 뭐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강직한 사람이었죠. 작은 자개 조각이 모여 아름다운 무늬로 장식된 나전함은 그 위에 오칠을 더해야 완성된다. 영롱한 색은 더욱 선명해지고 기품은 살아나는 자개의 빛. 딱딱한 자개로 곡선과 직선의 무늬, 굵고 가는 것을 모두 표현한 것이 놀라울 뿐이다. 내가 나전을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많은 공예 중에 나전공예는 민족공예라고 말하고 싶어요. 민족공예. 왜?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하니까. 언제부터? 고려시대부터. 고려시대부터 우리나라에서만 이 나전공예를 했기 때문에 민족공예다. 그래서 중요 무형문화재 10% 지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칠을 한 나전의 기원은 고려시대의 고분에서 발견된 유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곳 다호리 고분군에서는 칠을 한 그릇과 용품이 출토되었는데 부패를 방지하는 온나무 수액을 발라 그릇을 만들고 부식이 되지 않도록 칼과 칼집에도 오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에 들어서는 백제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왕과 왕비의 두침과 족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금장식으로 무늬를 하고 그 위에 오칠을 더한 공예 방식이 지금의 나전 작업 방식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백제문화권에 부여나 공주에서 나오는 그 무열왕릉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왕족들이 쓰던 그 베개라든가 발목 받침대 같은 데서는 소위 오칠판에 금판을 또는 은판을 대가지고 장식한 게 있어요. 그것이 어떠면은 나전책의 기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통일신라에 가면은 그렇게 이제 기물들, 조그만 장신구라든가 이런 조그만 소품에 나왔는데. 나전 단화 금수 문경이라는 이 거울은 뒷면에 자개, 호박, 청석 등을 붙이고 오칠로 고정시킨 유물이다. 소라라, 비녀 전의 나전은 소라를 비녀로 만들 정도로 가공한다는 의미로 자개를 만드는 일을 뜻한다. 나전의 한자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공통하며 옛부터 자개박이, 자개 박는다로 표현했다. 우리나라의 나전에 가장 역시 발달을 하고 또 이 나전 공예가 두각을 나타냈던 시기는 역시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그 서궁이 쓴 고려도경이라는 기록에 의하면 이제 한국의 나전의 아름다움을 세밀각이, 즉 정교하고 아주 귀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나전이 무늬와 기술이 뛰어났음을 고려도경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국내에서 보유한 유일한 고려시대의 유물로서 불교 경전을 보관했던 고려 나전 경함은 모란당초 무늬가 특징이다. 그 경함이라는 것은 그 불교 경전을 보관하던 함을 말합니다. 그 고려 시대에는 국가나 사회의 중심 종교가 불교였고요. 그래서 다양한 불교 용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1271년 몽골 침략 이후에 그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많은 대장경이 제작되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그 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한 경함도 다수 제작되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국가 차원에서 그릇 제조를 관리하기 위해 전함조성 도감이라는 관청을 설치하고 국가에서 대장경을 담는 함 등을 제작했다. 나전의 예술이 활짝 꽃피웠던 고려시대.
국책 사업이었던 대장경의 제작과 보관을 위해 썩지 않으면서 왕실의 위엄이 녹아있는 나전함을 만들었다. 이렇게 국가에서 관장했던 나전공예는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장인들을 길러냈고,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전공예가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세종 13년, 세종대왕은 모관 최윤덕의 상소를 읽고 고민에 빠진다. 당시 조선시대에는 왕실 가구에서부터 군수용품까지 널리 오칠이 사용되던 상황. 짐도 오칠이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나라에 필요한 옷이 부족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앞으로는 옷재배와 오칠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겠다. 조선시대에서도 귀한 것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 나전과 오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다. 집권 당시 세종과 세조는 부족한 옷을 충당하기 위해 고민했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가에서 수공업을 직접 관리하게 된다. 조선시대에는 경공장과 외공장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서는 그 오칠 관련 작업과 나전 관련 작업이 완전히 분업화되어 있는 상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적으로 차츰차츰 발전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중앙관청에는 경공장을 두고 왕실과 상류층을 위한 나전칠기를 제작하고, 지방관청의 외공장에서는 기타 수공업을 생산했다. 당시 이 제도에 속해 있던 장인은 157개 분야 6천여 명에 달했다. 칠공예의 장식 기법의 하나였던 나전. 나전의 재료인 자개는 당시에도 워낙 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왕실의 권위와 상류 사회의 화려함을 표현하기에 안성맞춤인 보석이었다. 특히 조선시대 장인들의 뛰어난 기술은 자기로 생생한 꽃과 나무 무늬를 나타낼 정도로 뛰어났음을 현존하는 유물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나전칠기 유물로 꼽히는 나전칠 연꽃 모란넝쿨 무늬 상자는 나라에서 관원들의 관복을 보관하는 함이었다. 조선 전기 나전칠기의 특징을 보이는 마지막 요소는 바로 이 타찰법이라고 보이는 이러한 그 장식 기법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 자개 자체에 그 가는 금 같은 것이, 선 같은 것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자개 자체에 그 자연적으로 나타낸 그 금이 아니라 휘어진 자개를 평면의 기물 위에 붙이기 위해서 자개 자체에 금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깨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개를 깨가지고 이런 기물 위에 붙이는 그런 기법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특히 조선시대에 그만 나타나는 그 특유의 기법으로서 조선 전기에 시작해가지고 조선 말기까지 계속 꾸준히 이어져 왔던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나전함의 무늬는 고려시대와는 확연히 다르다. 크고 풍성한 연꽃을 표현하기 위해 넓은 자개를 계란 껍질을 깨듯이 하여 붙였고, 넝쿨 무늬의 잎을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물결 모양으로 묘사한 것이 돋보인다. 마치 함 위에 그림을 그리듯 자개로 표현한 것이 조선시대 나전공예의 특징이다. 조선시대는 자개를 이렇게 그 거두라든가 이런 걸로 상사로 만들어가지고 끈음질 기법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산수화 또 십장생 이런 게 유행을 했어요. 산수화와 십장생을 더욱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조선시대 나전장인은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게 된다. 소나무의 뾰족한 솔과 저 멀리 보이는 능선, 유유하게 흐르는 강물은 자개를 가늘고 길게 직선으로 이어 촘촘하게 붙였다.
조선시대에 사용된 끊음질 기법은 자개를 가늘고 길게 썰은 후 무늬에 맞춰 도구를 이용해 끊는 방법으로 연속적인 문양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끊음질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기물 전체를 나전으로 빽빽하게 채워 화려함이 증가한다. 기하학적인 무늬를 연출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조선 중기에 비해서는 오히려 기형은 조금 더 이렇게 단순해지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문양은 더 복잡해지고 화려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엄격한 신분제도 사회였기 때문에 당시 자개로 만든 화려한 나전 기물은 왕족과 양반들의 전유물일 수밖에 없었다. 이불을 보관하던 장, 의복을 넣었던 함, 각종 장신구를 보관하던 생활용품으로 사용되었던 나전 기물은 바깥 활동이 제한돼 있던 양반 여인들이 은밀하게 누리던 사치품이었다. 한복, 비녀, 놀이개 등 여인들이 꾸미기 위해 많은 장신구를 사용했던 만큼 나전 기물도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그러나 나전의 제작을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그 수가 적어 더욱 귀하게 대접받게 된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엄격하게 칠기를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반기까지만 해도 그런 칠기는 쉽게 서민들이 접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이제 후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조선시대 이제 정치적 그런 변화에 의해서 사회도 좀 복잡해지고 신분 질서도 약간 동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이제 그 상공인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칠기 사용이 많이 퍼지게 되고 조선시대 후기 격동의 시대를 겪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겨난다. 왕실과 양반의 전유물이라 여겼던 나전공예도 비싼 것을 제값 주고 사서 쓰는 분위기로 변하면서 자개를 박은 나전 기물이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나전 칠기 하면 뭐 근래까지 우리가 통영 또는 충무와 같은 이렇게 조개가 그러니까 그 진주 이런 조개와 같은 큰 조개들을 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개가 생산되는 곳에서 대를 이해서 집안 가업으로 이제 많은 그 나전치기 장인들이 계승을 이루었고 정말 그 훌륭한 조선 말기부터 근대에 이르는 나전치기들이 생산이 되어 왔죠.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나전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지역이 형성된다. 바다가 가까워 전복, 조개 등이 생산되는 통영에는 일찍이 9영에서 12가지 분야의 공방을 설치하고 공예품을 생산했다. 나전, 갓, 부채, 팔통, 말한장, 질기 등을 만들었으며 이후 전통공예로 계승되었다. 임진왜란 초기에는 이순신 장군이 지휘했던 통영 한산진에서 12공방에 소속된 장인들이 군수물품을 만들어 자급자족을 이어갔다. 자네들 그 소식 들었는가? 통영에 12공방이 생긴다는구만. 부채 만드는 선자방, 나전 만드는 폐부방, 대장간인 야장방까지 생활품에서 군수품까지 모두 다 만든다고. 통영에 군대가 몰려있다 보니 작업 공방도 활발하구만. 그뿐인가? 품질도 매우 뛰어나다니까? 그럼
주황관청에 속했던 공방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거야 뭐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니겠나? 신라, 고려, 조선시대까지 오래 지속되면서 배제되는 것이지. 이제 우리 같은 기술자들은 각자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인가? 요즘 물건을 만들기가 무섭게 다 팔려나간다네. 1600년, 1620년 그 당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전투를 많이 했거든요. 일본인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군인들이 부상병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부상병이 농사를 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 당시에 통영에다가 12공방을 만드는 거예요. 말총이라든가 가시라든가 나전, 오칠, 연마 이렇게 12가지 공방이고 통영이 나전치기가 유명한 것은 그 통영 앞바다에서 나오는 그 전복 껍데기. 그 전복 껍데기 그 색패라고 그러는데 그 색패 색깔이 기가 막힙니다. 마을 근처에서 전복과 소라, 조개 껍데기를 쉽게 구할 수 있었던 통영의 바다. 이런 자연 환경을 기반 삼아 나전을 만드는 공방도 한때는 수백 곳이 넘을 정도로 활발했지만 지금은 통영의 나전의 재료가 되는 자개를 만드는 공방이 여기 단 한 곳뿐이다. (47년) 동안 통영에서 자개를 만들어 온 이금동 섭회장. 경상남도 최고 장인으로 선정될 만큼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장인이다. 섭회 가공이 없으면 나전이 없기 때문에 이 섭회가 제일 중요한 이 물건입니다. 알고 보면. 근데 우리 이제 이 섭회에서도 이 물건을 잘 갈아줘 가지고 나전에 봉급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물건을 그분들이 이제 나전에서 잘 써가지고 빚을 낼 수 있게 실해줘야 되는데, 그는 이제 뭐 실제 그는 사람들이 우리 이제 가공을 하는 업들이 그렇게 해주면 그게 이제 제일 만족하다고 봐야 됩니다. 소라, 전복, 조개의 껍데기를 갈아 아름답고 은은한 빛을 발산하는 섭회. 바로 이 재료가 자개라 불리는 것이다. 보석처럼 빛나는 자개가 있어야 나전 공예가 더욱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것이다. 기품 있는 아름다움의 나전. 그러나 자개의 탄생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개와 전복 껍데기를 잘게 자르는 재단 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불필요한 모서리는 과감하게 자르고 껍데기는 부채살 모양의 결에 따라 잘라 부서지지 않도록 한다. 결 모양으로 자르기 때문에 섭회는 세모 형태를 갖게 된다. 재단이 된 재료는 껍데기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울퉁불퉁한 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등갈기 작업을 통해 점차 형태를 만들어간다. 섭회의 두께가 일정하게 되어야 기물에 붙일 때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재료의 껍데기 안쪽을 매끄럽게 갈아준다. 전복, 조개의 살이 있던 껍데기 안쪽은 더욱 신경 써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있다. 등가리는 이제 내릴 적에 마차만 놓으면은 뭐 아무나 이제 그거는 아무나 하겠지만은 자 그것도 두께를 한 0.5mm면 0.5mm, 0.7mm면 0.7mm 이리 해가지고 두께를 정확하게 내려두면은 이제 마지막 등가리에서 그 물건이
두께를 정확하게 낼 수가 있고 또 뭐 얇다든지 두껍다든지 하면은 두께를 제대로 못 맞춰요. 섭회장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저 작은 조각 하나하나가 일정한 두께를 유지한다는 것에 절로 감탄이 나온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돌틈으로 섭회를 반복적으로 넣어 최대한 얇고 일정한 두께로 재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두께와 크기를 알맞게 작업한 섭회는 물로 세척해 광을 낸다. 다섯 단계의 과정을 거쳐 탄생한 섭회. 그제서야 자기 고유의 빛깔을 수줍게 선보인다. 두께를 정확하게 잘 맞추고 또 이 돌을 갖다가 이 참 아주 부드럽게 잘 만들어줘야만이 부드럽게 해가지고 그 열 처리를 잘 해줘야만이 이 울렁울렁한 그것도 살아서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빵꾸도 안 나고 이래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이제 못하면은 그런 데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빛을 내고 할 수 있어요. 수많은 섭회 조각은 이제 하나씩 모아 넓은 자개판으로 거듭날 차례다. 섭회는 뒷면이 모두 비칠 정도로 얇고 투명한 형태다. 수백 개의 조각이 모여 완성된 자개는 영롱한 빛깔을 뽐내며 나전장인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나전공예로 탄생하는 가구에서 꽃으로 나비로 날아갈 준비가 끝났다. 조선 중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자유생산 체제가 체제로 변환이 되면서 뭐 사대부나 사대부도 사용을 하고 말기에는 이제 서민들도 사용을 하면서 널리 사용이 되었는데 이후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내면서 이왕직 미술소나 이제 이런 곳에 이제 우리나라 장인들이 일본풍의 나전칠기를 제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통치를 당하던 일제강점기에도 나전공예는 일본인들의 부러움을 사며 발전한다. 광화문에 설립된 왕실 기물 제작소에서도 나전공예의 우수성을 칭송하며 나전교육까지 실시했을 정도. 조선시대 나전칠기의 전통을 전수한 전성교 나전장은 나전의 기술과 발전에 공을 세운다. (1920년) 통영칠기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전성교 나전장은 일본 관리에게 특별한 제의를 받게 된다. 오색 영롱한 자개의 빛깔이 아주 아름답구나. 스승님, 손님 오셨습니다. 들러하여라. 그래, 저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전 선생께서는 통영칠기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일본에 조선 나전사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곳의 공장장으로 나전 일을 부탁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럼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 일을 시작하겠소이다. 전성계는 제자 김봉룡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실톱 사용법을 익혀 주름질 기법을 개발한다. 스승님, 이번에도 멋진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벌써 조선을 떠나온 지도 1년이 다 되어가는구나. 전 선생님, 급히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조선 장인들이 나전을 만드는 것보다는 전 선생님께서 일본인 기술자들을 직접 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20명 정도 양성해 주신다면 집 세 채 값의 사례를 넉넉하게 드리죠. 그럴 수 없어. 나전의 기술은 조선 고유의 전통이요. 나는 이곳 일본에서 나전 장인을 키울 생각이 없어. 그럼 이만 제자들과 함께 조선으로 돌아가겠어. 광복 이후 통영에는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가 설립된다. 이 기술원 양성소는 전성기의 제자 김봉룡이 운영하게 된다. 김봉룡 쌤은 20세기의 한국 나전을 정말 이 조선시대에서 한 발 앞섰다기보다는 한 단계를 올려놓으셨죠. 문의로, 기술로, 기법으로, 그 완성도로 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거는 지금 김봉룡 쌤만큼의 그 문양과 그 기술로 만드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지만 이제 사실이죠. 그래서 김봉룡 쌤 작품을 제가 갖고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중요한 컬렉션들을 제가 갖고 있고요. 김봉룡 나전장은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회의 활동을 펼친 유일한 공예가다. 프랑스 파리, 일본 동경 등 세계 유수의 공예 박람회에 자신이 제작한 나전 공예품을 출품해 수상을 거둔다. 특히 김봉룡 나전장의 작품은 이전에는 없던 산수화풍이 사용되었는데 도안이 훌륭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전 공예를 해외에 알린 선두주자이며 제작 기술을 집대성한 인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매일 우리가 사용하는 상이나 집안의 장식품이었던 화병에 자개를 붙이는 파격적인 시도도 돋보인다. 경제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칠기류나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흔치 않았었을 테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경제적 기반을 갖춘 이후에는 이제 그게 7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그 한때 70년대, 80년대 한때 그 우리나라 나전칠기가 부의 상징이라고 할 만큼 그 성행기를 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8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뭐 시대적 상황이나 그리고 주거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면서 그러니까 주택이나 좌식 문화에서 입식이나 그 서양식 그 주거 환경이 갖춰지면서 차츰차츰 이제 쇠락의 길을 걸어가게 됐고, 1980년대 이후에 현대사회로 발전하면서 우리네 할머니들이 평생 마련하기를 소망했던 자개장 등 나전 기물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사라지고 만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나전은 독창적인 예술작품으로 변화를 시작했다. 전통의 향기는 배어있지만 현대 예술가들에 의해 더욱 모던하게 변한 나전 공예. 자개의 오묘한 빛과 세련된 디자인은 각광받게 되었다. 지금도 우리가 절대로 기술이나 이런 열정에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우리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이제 다시 우리가 이 동력을 이제 정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저희한테는 있습니다. 빛의 예술로 불리게 된 나전 공예는 이탈리아, 파리 등 디자이너와 예술가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서울에서 만난 나전공예 장인의 공방. 나전을 현대예술로 승화시킨 예술가로 평가받는 오왕택 나전장은 어린 시절 전통 명인에 의해 기술을 사사받은 실력가이다. 2013년에는 밀라노 국제박람회에 작품을 출품하며 해외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의 작품은 흑칠을 한 옥김을 위해 여백의 미를 살려 한국화를 그려낸 듯 자유로운 자개의 표현이 특징이다.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도 우리 그 후손들이 그 작품을 봐도 요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자라는 그런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반에다 전통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던 그 전통 소반에다가 이제 나전을 올리게 됐는데 여기 이제 그 수선화 문양하고 그 목단 문양하고 이제 두 가지를 디자인을 해서 그 작업을 했는데 아주 반응이 괜찮았었습니다.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자개의 표현은 도안 작업에서부터 시작된다. 흩날리는 꽃잎과 나뭇잎은 밑그림을 그릴 때부터 하늘하늘한 모습으로 표현된다. 그의 독창적인 한국화적인 도안은 나전공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아름다움을 머금고 있다. 작품을 하기 전에 이제 어떤 물건을 만들 것이냐 먼저 구상을 해야 되거든요. 구상을 한 다음에 여기에 어떤 도안이 들어가면은 의미 있는 작품이 되겠는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작품을 하기 위한 이제 도안을 이제 만드는데 이게 한 번에 나온 게 아니고 요것도 스케치를 하고 또 구도 조정하고 또 수정하고 이런 과정이 몇 번을 반복을 해야 마음에 드는 도안을 하나 얻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려낸 도안은 자기 크기에 맞춰 오려낸 후 붙인다. 오왕택 장인은 가느다란 실톱을 사용해 자개를 오리는 주름질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름질은 실, 가위, 칼 등으로 자개를 도안에 따라 자르고 다듬어 자개 문양을 만드는 기법이다. 오왕택 장인은 자개의 끝부분에도 살짝 바깥으로 휘어지는 섬세한 모양을 살리기 위해 신경을 바짝 곤두세운다. 크기가 서로 다른 조각이 모이자 꽃잎의 형태가 나타난다. 도안을 그릴 때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그린 거기 때문에 톱질을 할 때 그 선이 살아나와야 되거든요. 그 선이 살아나와야 되는데 그 선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집중을 해서 그 선을 살리면서 톱질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수천 개의 조각을 잘라낸 후 계획된 도안의 모습으로 배치하여 살핀다. 투명하게 빛나는 자개가 제 위치에서 오왕택 장인이 그려내는 그림의 주인공이 되었다. 흑색의 오칠을 머금은 함 위에 탐스러운 꽃이 피고 포도 넝쿨이 주렁주렁 달려 금방이라도 톡 하고 떨어질 것만 같다.
깊고 얕음을 표현한 명암의 방식이 매우 인상적인 우왕택 장인의 작품이다. 이 나전칠기는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재료 자체가 변하지를 않아요. 고려시대 때부터 만들어졌던 그 나전칠기가 지금에 와도 그 나전 빛이 영롱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 조개 껍데기가 변치를 않아요. 그리고 이게 오칠과 만나서 이제 나전칠기가 되면 그 기본적인 수명은 이제 약 1000년 정도 볼 수 있을 만큼 수명이 길고, 현대예술로 나전을 탄생시켰지만 우왕택 명인의 작업 방향은 1000년 전 전통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기물 위에 배를 감싸는 이유는 기물을 보호하는 의미와 함께 그 위에 오칠을 더해 면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자개를 붙이기 좋게 만든다. 다 끝난 도안 위에 접착제인 악교를 칠한 뒤 기물 위에 붙인다. 자개를 계획한 위치에 놓고 뜨겁게 달군 인두로 지지는데 그 온도와 시간, 강약은 장인의 손기술에만 의존해야 한다. 주름질에서 오려낸 자개를 제자리에 찾아서 붙여가지고 이제 칠바닥 표면에 붙이는 작업입니다. 자개 무늬에 붙은 종이를 떼어내면 비로소 자개함과 밀착되어 1000년을 지낼 나전이 완성된다. 배를 붙이는 작업부터 또 여러 겹으로다가 또 칠을 해야 되고, 그 사이에 또 나전을 또 일일이 더 불에다가 이렇게 인두로 다 지져서 붙이고, 다음에 그 나전 하나하나에다 문양을 파내고 다시 또 칠 입혀서 뭐 수십 번에 걸친 공정을 거쳐야지만이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나전치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공예품의 차원을 떠나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던 하나의 그 인내심, 꾸준한 그런 어떤 미에 대한 추구,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1000년 이상을 갖다가 지켜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여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장신구에는 보석이 빠지지 않는다. 화려하고 반짝이는 보석의 빛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자개도 마찬가지다. 자개에서 뿜어져 나오는 오색빛은 영롱하고 은은한 멋이 있어 최근에는 자개를 활용한 장신구 예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나전공예의 재료인 폐각을 사용해 장신구를 만드는 김상실 보석공예가 그는 장신구에도 전통의 아름다움을 얼마든지 담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 폐각 자체를 디자인을 하고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다 보석을 얹어서 우리 한국화 기법으로 여백을 중시하고 폐각의 그 아름다운 빛을 최대한 살리고 그 빛이 없는 쪽에다가 꽃이나 이런 나무 형상이나 일반 그런 디자인에서 얹음으로 해서 폐각과 폐각의 빛과 보석을 같이 동시에 살려내는 그런 빛으로 하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이제 외국에서는 자기들이 생각지 못했던 이 아름다움을 재창출하고 더 덧대는 아름다움이 나오니까 이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다른 보석과 달리 나전의 재료인 폐각은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장신구를 디자인할 때 제약이 별로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김상실 보석공예가는 자개와 산호, 진주 등 보석을 혼합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한다. 괴고 조이는 손길이 여러 번 닿아야 자개꽃 한 송이가 수줍게 모습을 드러낸다. 해외 전시를 앞두고 김상실 공예가가 디자인한 이 작품은 작은 진주를 알알이 꿰어 늘어진 가지를 형상화하고 자개로 잎을 만들어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봐도 은은하게 빛나는 꽃송이를 표현했다. 가구에 붙이는 자개를 사람을 치장하는 장신구로 이제는 눈으로 감상하는 공예 작품으로 만드는 새로운 시도에 도전하고 있다. 자개는 빛깔의 아름다움은 어느 보석이나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모든 자기가 다 빛이 다 다른 그런 아주 오묘한 맛이 있습니다. 그 오묘한 맛을 누가 어떻게 살리느냐, 그걸 또 어떻게 조각을 붙이느냐, 이게 따라서 수없는 예술 작품을 창출해낼 수 있는 참 무한한 가치가 있는 그 재료지요. 우리나라 전통의 항아리 모양으로 자개를 잘라 그 위에 보석을 박아 완성한 목걸이는 김상실 공예가의 대표 작품이다. 이 작은 목걸이 펜던트 속에는 자개를 자르는 주름질 기법이 오칠을 더해 기품과 오랜 생명력을 부여하며 전통을 담아냈다. 상상하는 대로 다양한 장신구 공예가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이 자개가 주는 색의 아름다움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할 때 그것이 문화가 되고 그것이 조금 더 발전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현대화된 나전칠기로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향유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우리에게 나전은 문화이자 생활이었다. 그러나 집안의 생활용품으로 스며들었던 나전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다. 이제 나전 공예는 새롭게 꽃을 피웠다. 생활이 아닌 예술로 거듭난 것이다. 스스로 빛을 내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자개의 힘. 곡선의 면을 자기로 빼곡하게 채워 존재 자체만으로 화려함과 기품을 지닌 아름다움이 바로 자개의 힘이다. 우리 나전칠기는 함에, 장에, 테이블에 보석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어느 공예품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죠. 보석 붙인 가구죠. 보석 붙인 기브리고. 현재를 사는 우리가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뿌리를 확실히 짚어야 한다. 나전 공예의 우수성을 알리고 계승하기 위해서는 나전의 제작 공정, 기법, 그리고 역사를 알아야만 오롯이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충분히 전통 나전 공예를 익힌 후에 현대적인 나전 예술, 디자인, 산업적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년을 이어온 아름다운 빛, 나전의 화려한 꿈은 이제 시작이다.